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마인드맵 1주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인드맵은 이제 4주차 되고요. 그 다음에 키워드반이 이제 다시 또 4주차가 진행이 돼요. 그래서 연결이 되는 것인데 이제 마인드맵을 전 영역을 한번 훑고 그 다음에 이제 키워드로 또 다시 한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반복 학습이 될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월과 4월에 거쳐서 좀 더 심화로 들어가지만 이것을 좀 전체적인 눈으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힘을 가지실 수 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마인드맵을 만들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마인드맵은 우리 한번 순서를 한번 보시면 네, 이렇게 기출 문제에 대한 거 전체 그 목차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영역별로 2008년에서부터 2023년까지 전체적으로 쭉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1, 2, 3 여러분들 그 자료에 드린 것처럼 오늘은 세컨 랭귀지 애쿼지션에서부터 이언어 습득 학습 원리, 그 다음에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세 파트 오늘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English Methodology, 이제 영어 교수법. 지금 TPLT 하는 게 바로 이 영어 교수법에 대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걸 이제 요약해서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평가에 대한 내용. 을 그 다음 시간에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기능 지도예요. 사기능 지도. 그죠? 그래서 listening, speaking, reading, writing, 그 다음에 그래마, 버케블러리 해서 이렇게 맞춰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마인드맵을 통해서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를 보실 수 있고, 우리가 이제 어떤 답을 쓰게 될 때 그 답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큰 영역에서부터, 큰 캐테고리에서부터 이렇게 점차적으로 작아지면서 답을 찾아내는 방법을 쓰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러한 방법으로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출 영역편을 이렇게 보시면 이게 지금 이언어 습득에 대한 내용만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언어 습득의 문제가 어떠한 스타일로 나왔는지, 그리고 제가 여기 이렇게 지금 이게 3쪽인데 동그라미 쳐놓은 것은 최근 문제예요. 2021, 22, 23 이 가장 최근의 문제만 이렇게 동그라미로 해놨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문제들이 주로 나왔는지를 여러분들이 조금 한눈에 보실 수 있고, 또 당연히 그렇다고 해서 뭐 작년 문제, 재작년 문제만 나오는 것은 아니고, 또 어찌 보면은 그 이전에 뭐 10년 전 문제가 조금 현대화돼서 나오는 이러한 방법을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제목만 읽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학습 방법이 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가 이제 2008년부터 23년까지 내용을 전체로, 이건 교재론, 그 다음 파트는 이제 평가, 그 다음은 교수법, 그 다음에 이제 사기능에 대한 것. 사기능에 대한 것은 사실은 더 최근의 문제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문제는 이렇게 사기능 문제는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 문제일수록 그 기능 지도에 대한 문제가 많죠. 그래서 듣기 지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말하기, 그 다음에 읽기 문제가 아무래도 좀 많죠. 그죠? 읽기, 그 다음에 쓰기 지도도 점차적으로 많아지고 있고, 또 하나 이게 이제 문법 지도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문법 지도는 정말 더 최근의 문제예요. 그죠? 그래서 뭐 이렇게 인풋 프로세싱 같은 문제는 2007년, 2014년에 뭐 연달아는 아니지만 7년, 14년에 이렇게 나왔었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눈에 좀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 다음에 어휘지도는 정말 최근의 문제들이 많죠. 바로 작년에도 나왔었고, 또 23년, 21년, 뭐 또 12년, 13년 이때도 이렇게 연속타로 이제 문제들이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죠? 그래서 어떠한 문제들이 주로 나오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계속 키워드와 함께 그 캐테고리를 읽어보는 것만으로도 많이 공부가 되실 거라고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은 바로 세컨드 랭귀지 애쿼지션부터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영어 교육론에서 가장 기본은 이언어 습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요. 그죠? 그래서 언어 습득 과정에 대한 것을 먼저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점차적으로 우리가 사기능 지도까지도 평가까지 쭉 나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언어 습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조금 생각해 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공부할 때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이제 최근의 공부 방법은 과거에처럼 과거의 오디오 링규얼처럼 그냥 끊임없이 반복 연습하고 뭐 흉내내고 따라하고 리피티션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생각해서 의식 올리기를 통해서 공부를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보면 미국의 오바마 전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의 최고의 연설을 찾아보는 어떤 그런 기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장 최고의 연설 15초 이런 부분이 나와서 있어. 와, 어떤 연설이 정말 최고의 연설이었을까라고 한번 그 기사를 읽어보니까 침묵의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어떤 흑인 소년이 그 경찰 총에 맞아서 죽은 것을 이제 애도하는 그런 연설을 했는데 연설을 하다가 이제 막 목이 막혀서 그러니까 좀 이제 슬픔 때문에 15초를 침묵했던 그 순간이 있는데 그 순간이 최고의 연설이었다고 이제 그 기사가 이렇게 썼더라고요. 물론 이제 뭐 주관적인 것은 있지만 그 침묵 속에서 많은 말들을 읽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침묵의 어떤 울음 속에서 다른 뭐 흑인들도 그렇고 또 다른 어떤 뭐 사람들도 그 모든 슬픔, 아픔을 같이 느낄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지금은 그냥 이렇게 끊임없이 말하고 연습하고 막 쓰고 이런 거라기보다는 이렇게 이제 한번 뭔가를 어떤 이론을 썼다 또 어떤 내가 새로운 어떤 교실 활동을 읽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생각하고 좀 숙고하는 시간이 여러분들의 그 어떤 학습에 도움이 되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하는 이런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그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학습의 효과를 한 단계씩 올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이제 내가 이제 어느 정도 뭔가를 이제 알고 많은 내용을 배웠어. 그럼 막 그게 막 넘쳐 흐른단 말이에요. 그죠? 많아.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좀 놓고 생각을 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요즘은 그 어떤 챗 GPT라든지 아니면 우리 예전에 막 네이버에서 맨날 뭐 하면 물어보고 막 이런 것들 구글링 찾고 이런 것들이 어느 때는 생각할 시간을 나에게도 안 주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어떤 뭐 키워드나 뭐가 나오면 좀 생각하면서 내가 예전에 알았던 걸 끌어내서 이게 뭐였더라 어떻게 되었더라 이렇게 좀 생각할 시간을 안 주고 그냥 금방 뭐 쉽게는 구글링 하거나 요즘처럼 뭐 챗 GPT로 막 따따따 쳐갖고는 거기에 나오는 말을 읽어보거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순간 맞아 이거였어 라고 깨닫기는 하지만 오래 기억이 안 나요. 왜냐면 내 것이 아니니까 챗 GPT가 주는 거니까 그냥 읽고 그걸로 땡 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뭐 내가 모르는 내용이 나왔다 어떤 키워드를 한번 내가 알아보고 싶다 그러면 조금 나의 생각으로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스마트폰 때문에 뇌의 기능이 점차적으로 약해진다라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그 뇌과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두엽을 자극해 준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게. 근데 전두엽을 자극할 시간이 없이 그냥 스마트폰으로 바로 찾아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내 뇌를 자극할 시간을 주지 않고 그냥 답을 끌어내는 이런 방법만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장기 기억으로 가지 않고 또 내 답으로 적용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서술형 문제와 기평 답안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문제를 읽고 생각을 해서 답을 끌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 생각이 안 나면 땡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90분, 180분 이 순간에 생각 안 나면 내가 1년간, 2년간, 뭐 아니면 대학 4년까지 합하면 진짜 몇 년간 공부했던 것이 의미가 없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뭐가 생각이 안 난다 그럼 바로 뭔가를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조금 생각하려고 이렇게 힘을 주는 그런 연습이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 교육론에서 푸시드 아웃풋이라는 표현도 있잖아요. 그 푸시드 아웃풋이라는 거는 교사가 계속 물어봐. 계속 푸시를 해. 그래서 학생이 푸시드 돼서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러한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조건 선생님이 그냥 뭐예요? 하고 물어보면 뭐라 하고 답을 1초 만에 주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푸시드 푸시드해서 아웃풋을 끌어내는 그러한 어떤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도 공부를 할 때 나 스스로 하더라도 내 스스로 내가 선생님이 되어서 나의 선생님이 되어서 푸시드 시켜주고 아웃풋을 만들어내고 자꾸 그런 연습을 해보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언어 습득에서 그러니까 영어 교육론의 이 언어 습득에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에러즈가 되겠습니다. 에러즈.
그죠? 우리가 계속해서 말했지만 에러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받을 수 있어요? 피드백을 받을 수가 있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업테이크. 업테이크라고 하는 것은 인테이크랑 똑같이 이해하는 건데 한 번 더 업된 이해라고 했죠. 그러니까 한 번 더 내 실수를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업테이크, 상승된 작용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러라고 하는 것은 누가 만들어내는 거다? 바로 에러를 만들어내는 게 바로 학생이죠. 학생.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에러를 통해서 하는 학습이 바로 스튜던트 센터드된 학습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피드백은 교사가 만들어주는 피드백. 그럼 다시 학생의 업테이크를 통해서 답이 만들어진다.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학생의 에러를 통해서 선생님이 피드백을 주고 그 다음에 학생이 그것의 업테이크를 만드는 이 과정이 우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에러를 이야기할 때 인트라링귀스틱 에러와 인터링귀스틱 에러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트라링귀스틱 에러는 말 그대로 인트라이기 때문에 언어를 배우는 그 L2 안에서 일어나는 과정. 인터링귀스틱은 바로 언어와 언어 사이에 일어나는 과정.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터링귀스틱 에러는 인터피어런스로, 그리고 인트라링귀스틱은 오버 제너럴라이제이션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오류를 거쳐서 교사가 이제 피드백을 해주죠. 근데 교사가 피드백을 해줄 때 어떤 종류의 피드백을 해줄지 그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사가 해주는 우리가 피드백을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임플리시트한 피드백에서부터 익스플리시트한 피드백까지 이렇게 쭉 일련선상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임플리시트한 피드백으로 리퀘스트를, 가장 익스플리시트한 피드백으로 익스플리시트한 커렉션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이 두 종류의 피드백이 가장 대표적인 임플리시트, 대표적인 익스플리시트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중간에 이제 뭐 일리시테이션이라든지 아니면 메타 링귀스틱 피드백이라든지 또 아니면 뭐가 있죠? 뭐 리피티션도 있고 또 클래리피케이션 리퀘스트도 있고, 그죠? 이러한 것들이 임플리시트와 익스플리시트 그 사이에 있는 피드백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이야기할 때 이 두 가지 리퀘스트와 익스플리시트 커렉션의 두 가지 공통점은 교사가 리포뮬레이션을 해주는 것이다. 반대로 이 중간에 있는 것들은 학습자가 리포뮬레이션을 한다. 그래서 학습자가 리포뮬레이션을 한다라는 것은 학습자가 셀프 리페어, 자기가 스스로 고치는 것, 셀프 커렉션을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뭐가 더 우수한 피드백이 되겠습니까? 학습자가 스스로 셀프 리페어를 할 수 있는, 셀프 커렉션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피드백이 더 우수한, 우리가 학습자에게 기대하는 그러한 피드백의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바로 업테이크를 많이 일어나킬 수 있는 그러한 피드백을 만들어내는 것이 어떤 교사의 목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언어 습득에서 어떤 오류를 기반으로 하여 피드백을 주고 업테이크로 일어나는 이 과정이 지금의 어떤 교사 중심이 아니라 학습자 중심, 배움 중심 학습의 기본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에러가 있는 언어라고 하는 것, 이것이 타깃 랭귀지와 다르게 어떤 언어를 우리가 에러가 있는 언어라고 이야기하죠? 바로 인터 랭귀지. 그래서 지금의 많은 어떤 뭐 논문이나 어떤 뭐 에세이나 이런 것들이 인터랭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오류가 있는 학습자 언어를 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하여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연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에러가 그만큼 어떤 이 언어 학습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학습자 중심의 학습을 하는데 우리의 그러면 최종적인 목표는 무엇인가? 학습자가 계속 오류를 만들어내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학습자가 무엇을 할 수 있도록? 네, 학습자가 바로 커뮤니커티브 컴피던스를 그러니까 의사소통의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영어 교육의 목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커뮤니커티브 컴피던스를 갖추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이 아래에 들어가는가? 그래마티컬적으로도 컴피던스가 있고 또 디스코스적으로도 컴피던스가 있고 또 소셜 링귀스틱적으로 컴피던스가 있고 마지막으로 스트래티지 적으로 컴피던스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래마티컬적으로 컴피던스가 있다라는 것은 인트라 센텐셜 레벨에서 그래서 인트라 센텐셜 레벨이라는 건 바로 이 말 그대로 문장 안에서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를 잘 썼는지 그래서 문법적으로 정확한 글을 썼는지에 대한 것이 바로 그래마티컬 컴피던스가 있는 학습자다. 있는 어떤 언어 사용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디스코스적으로는 인터센텐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인터센텐셜은 우리가 코히전과 코히어런스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문장의 주어, 동사, 목적어는 잘 썼는데 앞에 사람이 말한 것에 대해서 연결되지 않는 문장을 쓸 수가 있어요. 그죠? 뭐 How are you 했는데 I am Tom 이렇게 했으면 I am Tom도 맞는 말이고 How are you도 맞는 말이지만 서로 말의 사이에서 문장과 문장 사이에 말이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코이전과 코헤런스가 없는 그런 문장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소셜 링귀스틱은 뭐 현재 뭐 가장 어떤 중요한 측면의 컴피던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appropriate한 랭귀지 유스를 말한다. 어디에서? in context에서. 그죠? 그래서 컨텍스트 안에서 적절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 이게 바로 social linguistic competence를 이야기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strategic competence는 바로 communication 브레이크다운이 생겼을 때 사용하는 competence다. 전략 능력이라는 거죠. 전략적인 능력. 그죠? 그러니까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은 내가 전략을 사용한다라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략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는 문제가 없을 때는 전략을 사용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리딩 스트래티지 이야기를 할 때도 내가 어떤 지문을 읽는데 어려움이 있어. 이해가 잘 안 돼. 그럴 때 이제 전략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문장 간의 사이에 나와 있는 어떤 표현을 읽고서 그걸 추론해서 그 문장을 이해하려고 한다라든지 아니면 내가 단어를 잘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그 단어의 어떤 뭐 루트를 알고 아 그러면 이게 이러한 뜻이겠구나 하고 추측을 한다라든지 아니면은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디스코스 마커 그러니까는 뭐 뭐죠? 뭐 데어포라든지 애저 리절트 이런 걸 보니까 아 이게 지금 뭔가 결론의 이야기를 하고 있겠구나라든지 이러한 식으로 뭔가 내가 그 전체적인 어떤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의미가 잘 해석이 안 될 때 쓰는 게 리딩 스트래티지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의사소통도 똑같이 의사소통을 하는데 우리 사이에 어떤 문제가 생겼어. 그럴 때 커뮤니케이션 스트래티지를 활용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쓸 수 있는 게 바로 스트래티지 컴피던스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떤 컴펜스트리로 보상작용으로 쓰는 스트래티지가 있고 또 아니면 어보이던스 아예 피해버리는 내가 그 메시지를 말을 안 한다라든지 아니면 그 발음을 피한다라든지 아니면 그 통사론적으로 그 문법 스트럭처를 아예 안 쓴다라든지 아니면 어휘를 다른 단어로 대체한다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바로 이제 strategic competence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는 영어 교육의 최종적인 목표는 communicative competence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는 거. 이게 우리나라 교육과정에도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도 컬처와
컬처에 대한 어웨어니스, 컬처 인식과 커뮤니케이티브 컴피던스를 높이는 게 바로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영어 교육의 목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네 가지 차원에 의해서 커뮤니케이티브 컴피던스, 의사소통 능력을 구성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만 더 이야기하면 이제 이러한 어떤 학습을 지금도 이제 학생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학습이 이루어진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인 목표로 바로 이렇게 커뮤니케이티브 컴피던스를 달성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교육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학습자 중심, 학습자의 오류를 가지고 피드백 주고 업테이크를 하고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할 때 문제가 뭐냐면 모든 학생이 똑같은 오류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다 같은 인터랭귀지 레벨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이야기했을 때 무엇을 고려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인디비주얼 디퍼런시스를 고려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어떤 교육에서는 이렇게 개인차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이 한 교실에 적게는 뭐 20명 아니면 30명, 40명 정도 있는 그런 학급에서 한 명 한 명에게 모두 다 줄 수가 없잖아요. 인디비주얼 차이를. 그렇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자기 스스로 개인차를 이해하고 자기의 전략을 짜서 자기가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이제 선생님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러한 인디비주얼 디퍼런시스를 기본으로 하여 만들어진 교수법이 바로 스트래티지스 베이스드 인스트럭션, 그죠? 그래서 전략을 기반으로 한 이제 수업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략을 기반으로 한 수업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 그 더글라스 브라운 선생님의 이론을 몇 번 이야기했지만 AA라고 해서 어웨어니스하고 인식하고 액션을 취해서 무엇을 성취하도록 한다? 바로 오타노미를 성취하도록 하는 AAA 이론을 이야기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어웨어니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스타일즈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학습자의 먼저 스타일즈를 인식하고 그 다음에 스트래터지에 대한 액션을 취하면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자 하는 바로 오타노미가 성취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연구들에서 이제 학습자의 스타일즈를 다양한 방법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크게 우리가 나눌 때 필드 인디펜던스와 내가 조금 적어졌네. 인디펜던스와 다시 써볼게요. 그 다음에 필드 디펜던스. 네, 조금 약간 글씨가 이상하지만 이렇게 봐주세요. 그래서 필드 인디펜던스와 필드 디펜던스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드 인디펜던스는 어떤 성향이다? 애널리티컬한 성향, 뭔가를 분석하는 성향. 반면에 필드 디펜던스는 뭔가 관계로, 릴레이셔널한 관계로 이해하는 성향. 그리고 또 우리가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레프트 브레인 이 더 자극되는 성향의 필드 인디펜던스, 여기는 라이트 브레인이. 그리고 필드 인디펜던스는 리플렉티브, 뭔가를 이렇게 숙고하는 그러한 성향이고, 필드 디펜던스는 인투이티브,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성향. 이렇게 이제 대체적으로 필드 인디펜던스와 필드 디펜던스로 크게 성향을 나누어서 여러 가지 비슷한 어떤 성향들을 그 아래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그 센스적으로 오디터리, 이건 여기랑 관계없이 그죠? 비주얼, 또 키네세틱,
이러한 것들이 이제 학습자의 성향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죠.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일반적으로는 이쪽 Dependence, Relational, Right Brain, Intuitive 이쪽이 학습에 좀 더 우수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완전히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스스로 내가 학습을 할 때 뭔가 맨날 분석하려고 하고 막 생각하고 이런 쪽으로만 간다면 조금은 직관적이고 또 어떤 관계도를 이해하고 또 운의 작용처럼 운의 작용이 곧 직관적인 부분이죠. 그러한 또 필드 디펜던스도 역시 어떤 전체 장면 속에서 전체 필드 속에서 개별에 대한 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조금 더 기를 수 있는 것이 학습에 좀 더 우수하다라고 일반적인 연구가 나와 있습니다. 물론 뭐 약간의 반대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야기했을 때는 이쪽 부분이 어떤 학습에 더 우수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뭐 두 가지 성향이 물론 당연히 다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혹시 어느 한쪽에만 치우쳐져 있지 않나? 내가 혹시 한쪽에만 치우쳐져 있어서 내 학습에 어떤 방해되는 요소가 있지 않을까라고 했을 때 그 나의 성향을 보아서 그 두 쪽에 너무 치우침이 없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스타일즈를 어웨어니스, 인식해야 된다라는 것이 첫 번째 단계예요. 그죠? 첫 번째 단계. 그래서 이걸 인식하고 학습자들이 스스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략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략이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크게는 러닝 스트래티지와 좀 전에 이야기한 커뮤니케이션 스트래티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러닝 스트래티지는 인풋에 관련된 커뮤니케이션 스트래티지는 아웃풋 할 때 사용하는 전략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풋에 관련된 러닝 스트래티지라고 하는 거는 제가 여기서 다 쓰지는 않을게요. 메타 커그니티브, 우리 이따 교재 있으니까 또 뭐 소셜 스트래티지, 어펙티브 스트래티지 이런 식으로 입력이 들어올 때 내가 사용하는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타 커그니티브는 이제 메타인지죠. 그죠? 요즘 뭐 선전에도 메타인지라는 말 굉장히 많이 사용하던데 그 인지보다 상위 단계라고 해서 내가 지금 공부할 때 뭐 노테이킹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뭐 뭔가 이렇게 연결시킨다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지금 이거 마인드맵처럼 뭐 캐테고라이징을 해서 이해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다이렉트 커그니티브 스트래티지예요. 그런데 그 이상의 것, 그러니까는 공부를 하면서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가? 나의 공부를 모니터링하고 나의 공부를 평가, 이밸루에이팅 해보고 또 공부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다, 오거나이즈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메타인지 속에 포함이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러한 메타인지도 활용하고 또 커그니티브도 활용하고 또 소셜적으로 모르면 누군가에게 물어보는 어떤 뭐 그런 방법, 또 그룹 활동을 해서 공부를 하는 뭐 그러한 방법 이런 게 소셜 스트래티지이고 어펙티브 스트래티지는 뭐 말 그대로 뭐 멘탈을 우리가 관리한다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지금 뭐 힘이 떨어져 자신감이 없어 그럴 때 나는 할 수 있어. 내가 이렇게만 하면 나는 뭐 잘 될 거야. 이런 식의 어떤 자기의 어펙티브 정의적으로 자신을 관리하는 능력.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이제 이러한 어떤 러닝 스트래티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트래티지라고 하는 건 어떤 전략으로 뭔가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지금보다 나아가기 위해서 쓰는 방법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커뮤니케이션 스트래티지는 우리 앞에서 그 스트래티지 여기 이야기한 것처럼 컨베스리나 어보이던스 같이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쓰는 이러한 어떤 전략들 이게 바로 커뮤니케이션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웃풋을 하면서 사용되는 전략들이다. 그래서 이 크게 세 파트로 우리가 오늘 이 자료에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